자, 우리 했던 내용들 중에 몇 가지 좀 다시 점검을 해보고 다시 오늘 읽어야 될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61페이지 보시면 이제 인간의 경험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인간들이 이제 지식이든지 인식이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지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접 이제 사자를 보는 환경과 그런 경험과 이제 사자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 가운데는 이제 간극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주어진 어떤 경험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것들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경험과 1대1 대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간단한 예는, 예를 들어서 우리 망막에 지금 이제 사각형으로 된 책을 볼 때 실질적으로 이게 마른 목걸로 이제 맺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안경 쓰신 분들은 이제 알 텐데, 안경을 쓰시면 이 안경테가 처음에는 보여요. 근데 좀 있으면 안경테가 사라져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 뇌에서 벌어지고 있는 뭔가 어떤 이제 심리적인 현상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는 이제 빈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제 경험하는 직접 경험과 실제로 이걸 이제 개념화 시킬 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1대1 대칭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들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자를 바라보는 방식과 사자에 대한 개념이 이런 역사적인 이제 산물에서 달라진다. 특별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동물에서 보는 사자가 또 포식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개념들과 또 아울러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35,000년 전에 슈타델 동굴에서 나온 사자상을 보면 사자는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이제 방식으로 이 사자의 개념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자, 인간이 이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어떤 것들을, 그런 어떤 감각적인 것들을 넘어서는, 뛰어넘는 어떤 이제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허구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그 장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실질적인 경험과 그 다음에 그것을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것, 그 사이에 있는 빈틈들을 엮어가는 그런 어떤 이제 효과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너무 이제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62페이지 보면 이제는 허구가 어디까지 또 실제가 어디까지 이 경계가 이제 모호해진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인간은 이제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상상의 질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고, 그 상상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허구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허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문용어로 구라죠, 구라. 어떻게 보면 이제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들이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종교, 문화,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이제 루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 관련해서 여전히 우리는 이제 이 근대인을 넘어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인간이 뭐 아무리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이제 합리적인 또는 계몽주의가 이제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은 가장 원초적인 측면에서 이런 허구성을 이제 붙잡게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종교나 문화 또 예술 이런 어떤 측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왜 필요한가를 이제 62페이지 이제 가운데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동물이면서 끊임없이 동물이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은 침팬지에 불과하고 유년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생물학적인 존재고,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형태의 동물적인 행동들을 보이는데 항상 인간은 자기가 동물이 아니다. 근데 동물이라고 하면 이제 뭔가 이제 자기를 욕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자, 이게 이제 자기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 거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자기 어떤 실제적인 모습과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어떤 모습 사이에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의 괴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괴리를 어떻게 채워나가는가. 지금 이제 여기서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괴리를 이 상상의 허구적 질서로서 채워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동물성들을 계속 제거해 나가는 방식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허구적 사실들, 또 허구적인 어떤 이제 그런 이데올로기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채워나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신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화 또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이 인지혁명이라고 하는 35,000년 전, 기원전 35,000년부터 동시에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가 더 이상 침팬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정,
출발점이고 그것의 대표적인 방식의 표현 양식이 바로 이제 신화 또는 동물 벽화 또 예술 그다음에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는 원숭이에 불과한데 갑자기 자기는 신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인간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들이 여기서 출발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동물성을 부정하면서 자기는 더 이상 동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지고주순한 표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거를 이제 62페이지에서는 이제 미적 경험의 존재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미적 경험의 존재론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꾸며진 대상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적으로 이 상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이제 그 하나는 그 우리가 해석학적 대상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라면, 다른 한편으로 이제 메타 해석적 대상,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물리적 특성들에 의해서 일정한 형태의 이제 놀이 공간들이 확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놀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이 텍스트라고 하는 메타 해석적 대상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규범적 힘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과 거짓의 역할 또는 선과 악의 역할들이 분명하게 주어진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텍스트를 해석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작품들을 감상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종교적인 서사를 이야기할 때 그냥 뭐 마구자기식, 그냥 뭐 자기만의 나레이티브 이거로 그냥 끝나버린다라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이제 의미장적인 이론이라면 실질적으로 가브리엘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이야기를 또 텍스트 기반 또는 이제 물리적 상태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과 거짓의 문제들이 걸려 있다. 이게 이제 규범적 힘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분석적 풀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분석적 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조건이다. 그래서 텍스트, 회화, 악보, 조각, 의뢰, 뭐 인간적 관행, 해석 등 이런 것들이 이제 64페이지에 보면 자, 물리적이다라고 되어 있고, 이 물리적인 것은 계보학적인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인문학자들이 또 특별히 이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논의들, 학술적인 어떤 논의를 통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것과 이제 좀 반대되거나 좀 이것보다 더 자유로운 것들이 바로 이제 참여적 종합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상현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데, 이제 상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이제 것들이 개인들에게 비추어지는 이런 어떤 특성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술이 갖고 있는 거, 또 허구가 갖고 있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좀 모순된 건데, 이게 이제 동시에 일어나죠. 하나는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상현이든지 아니면 이제 종합적 해석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나의 의미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 세계, 여기서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동시에 이게 이제 분석적이고 메타 해석적 대상이기 때문에 규범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 또 허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객관적인,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제 연결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그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이런 이제 두 가지 효과들이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연과학에서는 이제 개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죠. 1 더하기 1은 뭐 내 기분에 따라서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그렇지 않죠. 그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이제 종교적인 것에서 보면 이제 종교적인 것 굉장히 또 이제 주관적인 것들이 강하죠. 그래서 뭐 참신이 누구인가, 그다음에 종교도 지금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것들이 나오고 다 자기들이 뭐 참된 종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 다원주의까지 가면서 뭐 모든 종교가 다 옳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너무 이제 주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문학 또는 이제 예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중립지대에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가브리엘의 주장에 따르면, 뭐 가브리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학자들이 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칸트도 취미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름다움을 내가 분석을 통해서 도달하는 이제 판단인데,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근데 이게 판단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품, 또 내가 만들었던 작품, 내가 해석하는 작품들 모두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취미 판단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가장 주관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객관적인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훌륭한 예술가인가, 그리고 이제 진정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그거는 이제 나의 개인적인 체험이 100% 녹아 있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형식이나 어떤 표현 양식들을 이제 갖게 되면 이제 그게 가장 이제 훌륭한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그걸 이제 고전이라고 해야죠. 클래식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래서 시대나 아니면 이제 상태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또는 이제 당연하게 사람들에게 이제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런 주장들이 조금 이제 문학 이론과 관련해서 그 뒤에 이제 서술이 되어 있고, 오늘은 이제 67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에 대한 해석들,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공백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의미장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스토리, 파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파블라라고 하는 스토리를 이제 만들 때 실제로 이제 이 이야기가 실제로 얼마나 충실히 다루는가에 따라서 등급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인상이 생긴다. 자, 그래서 이제 19세기 사실주의 장르의 사회 비판적 장편 소설부터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외의 은하들과 시간 여행을 상상하는 과학 허구까지 폭넓게 배열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가상이다. 왜냐하면 사실주의 이야기는 보고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아무리 리얼리즘을 추방하는 이제 그런 예술 또는 이제 어떤 그 전기 또 어떤 형태의 이제 보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 그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이게 거짓과 참의 어떤 이제 섞임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제 등급을 나누는 그런 어떤 이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가브리엘의 주장에 따르면 이건 전부 다 가상이고 허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절 사실, 반절 이제 그 허구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그 허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사실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자, 이걸 아무리 이제 자로 꼼꼼하게 잰다고 하더라도 허구가 0.1%만 들어가도 그건 허구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세계 사실들에 대해서 논의한다라고 하지만 그 논의하는 그런 이제 영역들이, 자, 일정 부분 허구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넘어서거든요. 대부분의. 이건 이제 뭐 단순하게 소설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론 물리학도 대부분 다 이제 소설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아직까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한 사실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럴 것이다. 항상 이제 그 probability라고 이야기하는 이 개연성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대 과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전처럼 확실성, certainty를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지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한계 상황에 이제 노출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도구들도 여전히 이론이 적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론 적재성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가설로 또는 이제 개인적인 이론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해보자라고 하는 것들 기계에 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든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인간의 의연 또는 이제 연장된 이제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이야기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담론이라고 그러죠. 담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스코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담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물론 이제 푸코가 프랑스 철학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등장했던 건데, 자, 담론이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야기예요. 또 그 사회에서 인정되는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 디스코스가 이제 담론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에서 용인되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그것들을 추동하는 그런 어떤 이제 요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패러다임, 과학자 사회들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일정한 형태의 공식적인 언어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창조론과 진화론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제 어느 사회에서 그걸 이제 인정을 하는 사회가 있고 어느 사회에서 이제 인정을 하지 않는 사회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창조론이 추방되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창조론이 담론으로 형성이 이제 못 되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기독교 국가들이 이제 강한 곳에서는 여전히 이제 그것들이 뭐 법원에서 또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 옥신각신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데, 그것들은 이제 일정한 형태의 담론들이 또 달라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건 정말로 사실이다라고 이제 믿고 싶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간이 이야기를 해 나가는 과정 속. 자, 이건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이제 소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담론들을 전부 다 포함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들이 이제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또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런 어떤 허구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실주의 이야기는 말하자면 멀리 떨어진 가능 세계를 보여주는 고성능의 논리적 망원경이 아니라 결국에는 꾸며낸 사건들과 사정들의 서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비허구적 맥락에서 수용하는 사정들과 이제 유사할 따름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문학 작품에도 보면 특별히 뭐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톨스토이의 이제 안나 까레리나 이런 어떤 이제 작품들 보면 특별히 이제 마담 보바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1857년에 이제 나온 건데 자, 프랑스 사이에 이제 농촌 부르주아 사회를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레포트가 아닌 거죠. 다큐멘터리가 이제 아니고. 그래서 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환상, 뭐 이런 현실의 불일치,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보바르의 이제 입을 통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여전히, 19세기 프랑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적나라한 면들을 그대로 다큐멘터처럼 이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안나 까레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1877년 이제 작품이에요. 여기도 이제 러시아 귀족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패상들,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연애와 이제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기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죠. 예를 들어서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르다. 문장 딱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문장인데, 자, 이게 이제 모든 러시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이라든지 아니면 가족관을 대표하는 문장은 아니죠. 이건 톨스토이가 생각했을 때, 자, 이제 이런 이제 그게 하나의 출발점으로서 이제 가정하고 있는 것들이지. 어떻게 보면 이제 톨스토이가 삶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식이지. 이게 이제 모든 러시아 사람들의 연애관이라든지 아니면 결혼관들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시점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또 이제 과학적인 SF 시리즈도 마찬가지죠. 뭐 이제 여러분 이제 잘 아는 그 스타트렉, 이건 이제 1960년부터 거의 30년 가까이인데 나온 건데, 자, 이것도 뭐 실질적으로 그 외계 문명과 이제 교류하거나 충돌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과학 기술들을 소개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많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래서 뭐 거기 타가지고 다른 행성으로 뿅 이제 순간 이동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광속으로 뭐 우주여행을 하는 방식들, 이제 그것과 관련된 굉장히 자세한 이제 담론들이 등장하는데 여전히 그것도 허구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없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나왔던 이제 그 듄이라고 하는 영화, 1965년에 이제 나왔던 영화인데, 여기도 이제 그 식민화된 은하계에 대해서 뭔가 이제 과학적인 사례들, 그리고 그 행성들과 관련되어 있는 지하 자원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제 우주 제국들이 만들어진다라면 어떤 권력, 또 어떤 환경, 어떤 종교가 이제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인데, 자,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중동 정치와 관련해서 논의하는 것들이고, 석유 자원이 이제 어떻게 이제 고갈되었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문제들인데, 자, 이것들이 이제 은유가 되어서 사용이 이제 되고는 있지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될지 마치 객관적인 사실들을 이제 논의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내용들은 그걸 이제 벗어나 있다. 그것들보다는 이제 더 큰 틀에서 이제 논의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이것들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문학적인 작품들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자, 인간이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이 나레이티브 또는 이제 서사를 구성하게 됐을 때, 자, 기본적으로 반절 정도의 사실들과 반절 정도의 허구들이 섞일 수밖에 없고, 자, 그것들을 등급을 매기는 것조차 좀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뭐 허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건 이제 안 좋은 것이고, 이제 실제 사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이제 더 좋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거 이야기들을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 가브리에 따르면 그게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정도의 차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볼 때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이제 1%의 허구가 들어가면 그거는 그 진리값이 F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여전히 이제 그냥 상상의 질서에 이제 불과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단 이제 자리를 깔고 가브리엘은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 모든 서사들, 모든 담론들은 일정한 형태의 사실과 일정한 형태의 허구들이 섞여 있는 것들이고 그것의 우월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전부 다 허구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6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성공적으로 숙고하는 대상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공적으로 숙고하는 대상. 근데 이제 이게 허구가 들어갔는데, 이 허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실적이거나, 너무 감동적이거나 너무 리얼리스틱 하기 때문에 자 그거를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이제 그런 진리성 아니면 확실성들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대상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리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점을 갖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들은 이제 시대마다 이제 달랐죠. 그래서 이제 천동설도 마찬가지인데 천동설도 실질적으로는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들이고 과학자들이 자료를 축적해서 이것들을 이제 가지고 체계화시킨 거기 때문에 자 이건 뭐 기독교 신부들이 만든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천동설 믿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이게 가장 성공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지동설로 바뀌게 되고 또 이제 다음 형태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갈 때마다 그 시대에 통용되는 아니면 그 시대에 가장 성공적인 이제 이론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플로지스톤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과학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한도 내에서 우리의 한계 내에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최적화된 답들을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공적으로 숙고하는 대상들이라고 이제 가브리엘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예술철학적인 논의에서 이제는 이제 이론철학적인 논의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수많은 과학 이론들 수많은 이제 철학 이론들을 보면 이런 성공적으로 숙고하는 대상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그 하나의 그 사유 실험이든지 사유 대상이든지 아니면 세계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그런 어떤 조건이 이제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이제 이론들을 또 만들어 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이런 어떤 이제 방식들로 성공적인 숙고하는 대상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그 마지막 제초로 보면 따라서 그것들은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인 실존 조건들을 충족하고 존재론에서 그 조건들은 한 이론의 틀 안에서 다른 대안들에 맞서 옹호된다. 자, 그리고 다양한 실존 조건들은 그에 대응하는 존재론적 판정들을 산출한다. 그리고 이제 대체로 이 시대의 형이상학은 선호되는 틀을 찾아내는 일에 열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만일 우리가 이제 이 성공적으로 숙고하는 대상들을 갖게 된다라면, 자, 그 갖게 되는 대상들의 실존 조건들, 자, 실존 조건들이 이제 어떤 것들인지를 충족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것들과 다른 이론들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게 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진화론으로 넘어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천동설의 지동설에서 넘어가게 되는 거. 시대적으로는 어떤 이론들이 이제 이 성공적인 사고의 대상들이었는데 그 성공적인 사고의 대상들의 조건들이 이제 속속도로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그것들이 아닌 이론들을 이제 무력화시키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바뀌는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패러다임의 변환 과정이다라고 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가 여기서처럼 이제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그 시대에 형이상학이 있다는 거죠. 그 시대에 그 이론을 선호하는 또 그 시대에 그 이론을 지지하는 그런 어떤 형이상학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 형이상학적 이론에 따라서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성공적으로 사고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에는 이제 그 기독교라고 하는 형이상학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과학적인 탐구들 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예술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 기독교적인 형이상학에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재편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근대에 와서는 르네상스 이후에는 이제 이 과학혁명
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자연과학에 이제 득세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 자연과학적 이론에 따라서 특별히 수학이라든지 물리학 이런 이제 토대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의 이제 형이상학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모든 이론들이 여기에 이제 재편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이제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논리 실증주의가 등장하는 이제 이유들이고 그래서 이제 모든 학문은 이제 물리학으로 수렴되어야 되는 이런 이제 방식의 사유들이 이제 우리 근대 초반에 1910년도, 20년도에 이제 등장했던 이제 새로운 형이상학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1923년도 이제 이후부터는 이제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또 형이상학이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어떤 물리적 사물 같은 것은 이제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구성하는 이런 어떤 방식들로 또 이제 이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 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유인물로 좀 오셔가지고 28번, 이제 보시면, 자, 이런 논의는 이제 예술 철학의 범위를 넘어서 현대 철학의 형이상학 또 존재론 문제와 연결된다. 자, 우리가 이제 성공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수많은 대상들이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성공적으로 사고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 용어는 자, 그 대상의 성질에 대해서 지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함의한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일정 부분 허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지식들을 얻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성공적으로 사고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대상들은 보통 이제 존재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여겨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면 자,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존재한다라고 전제한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제 사고를 통해서 그런 대상들에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자, 그것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연적으로 연관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플라톤에서 이야기하는 실제론, 이제 이데아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실체론, 이건 이제 형상과 진료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사물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또 이제 현대 분석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철학적 존재론, 뭐 이것들은 이제 언어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또 이제 심리적인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존재론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존재 조건들. 자, 이게 이제 이데아로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로와 형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어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다른 존재론적 결론을 낳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존재성에 대해서 어떤 존재성,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 존재인가라고 하는 어떤 문제들이 바로 이제 존재론적 결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존재론, 그러니까 존재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바로 어떤 형이상학과 엮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문제죠. 그래서 이거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과 엮여 있느냐, 아니면 플라톤 형이상학과 엮여 있느냐, 아니면 현대 이제 영미철학 또는 이제 아니면 이제 대륙철학과 엮여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 형이상학에 의해서 거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제 존재론적인 이론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이제 철학적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형이상학이 다 다른 이론들이 있을 때 어떤 게 진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 어떻게 진짜 사실, 세계 사실을 잘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로 다양한 이론들이 경합을 벌이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때문에 철학이 정의가 불가능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 서양 철학 공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서양 철학도 영미 철학, 뭐 독일 철학, 프랑스 철학 다루고 또 고대나 중세 다루고 근대 다루고 앞으로 이제 나올 또 철학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다르겠죠. 자, 그것들이 이제 다른 이유는 뭐냐면 다 다양한 형태의 이제 형이상학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형이상학이 달라지면 존재 양식, 존재자의 특성들이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플라톤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 거짓이고 어디 이데아만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그것도 틀렸고 실제로 존재하는 건 이 세상에 있는 건데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공유된 특성들을 가지는데 그게 이제 이데아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사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방식의 형이상학 때문에 뭐가 진짜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문제들이 실질적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브리엘은 이제 처음에는 이 파블라라고 하는 것, 인간이 하는 모든 이제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허구적인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이제 리얼리즘,
사실을 얼마만큼 포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문제들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는 곧바로 형이상학 문제, 또 존재론적인 문제와 이제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이제 대부분의 허구들이 전부 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러니까 허구는 허구지만 현실을 닮아 있는 허구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실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지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인간은 그 천사적 관점, 신적 관점을 이제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물 안에 있으면서 우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불견수처럼 우리가 지금 물 속에 있다라고 하는, 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 허구와 리얼리즘이 섞여 있는 이 파뷸라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 문제가 이제 형이상학적인 문제로 넘어가게 되고, 이 형이상학적 문제에서는 다양한 형이상학, 하나의 형이상학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많은 형이상학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 그 형이상학 중에 과연 이제 무엇이 진짜 형이상학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고, 자, 여기서 피튀기는 싸움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들하고 이제 미국에서 영미에서 공부한 사람들, 또 이제 그런 어떤 철학들을 이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왜 서로 말도 안 하는가, 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적대감을 갖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형이상학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형이상학이 이제 달라지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무엇을 존재로 인정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진짜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이제 현대에서도 이제 그 AI 문제도 마찬가지. 이제 이 AI를 우리가 인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론, 형이상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도 이제 지금 경론이 이제 벌어지고 있죠. 어디까지가 우리가 인격으로 봐야 될 것인가? AI를 과연 이제 인간처럼 인격으로 대화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이제 형이상학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술에 대한 문제가 단순하게 이제 이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짓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형이상학 선택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형이상학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가 진짜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무엇을 진짜로 간주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이제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공적으로 숙고하는 대상들, 우리가 참이다라고 생각하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대상들이고, 그런 어떤 대상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곧바로 다 이 허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68페이지로 이제 넘어오셔서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자, 이 가브리엘은 우리 현대 사회, 특별히 이제 영미 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형이상학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시니컬하게 논의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68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이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주로 이제 자연 과학적 객관성에 대한 해석에 중점을 두는, 자, 패러다임을 명분으로 삼아 이 시대의 형이상학은 자신을 주로 메타 물리학, 다시 말하면 미래파풍의 물리학이 이상형으로 대표되는 자연과학들의 메타 이론으로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이제 그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 형이상학,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이제 그런 것과는 달리, 자, 메타 물리학, 물리학에 대한 연구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연과학들, 물리학, 뭐 화학, 생물학 이런 이론들에 대한 서술 또는 그것들을 추종, 이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철학의 붕괴, 철학의 이제 종말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제 과학의 시녀가 된 거죠. 중세 시대는 이제 철학이 신학의 시녀였다. 신을 찬미하거나 아니면 신이 만들어 놓은 세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철학이 이제 사용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이제 이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면서 철학을 이제 앞질러 갔고, 그것 때문에 그거를 추종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철학계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나눠드린 이제 유인물을 보시면 이제 이 주장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고민할 것들이 좀 있어서 이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페이지 보시면 이제 앞에 내용을 좀 인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현대 형이상학의 특징을 메타피직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피직스라고 하는 그 물리학 다음이라고 하는 거죠. 즉 자연과학에 세워진 형이상학의 메타 이론적인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현대 형이상학은 실질적으로 고전 형이상학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의 근본 원리, 다시 말해 세계란 무엇인가?
세계는 이제 세계는 어떤 것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토대에 대한 연구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적 본체론적인 이제 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졌어요. 사라지게 되고 이 자연과학에서 만들어 놓은, 특별히 이제 물리학에서 만들어 놓은 이론적 구조를 반성하고 비판하고 또 그 개념적 토대에 대해서 이론을 붙이는 것들. 자, 이건 이제 철학적 메타 이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어떻게 이 현대 형이사학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자연과학에 대한 이제 메타 이론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연과학에서 만들어 놓은, 특별히 이제 물리학에서 만들어 놓은 이론을 공부해가지고 그 이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제들, 그 이론에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 또 그 이론에서 파생되고 있는 존재론적 함의,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자, 현대형이사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과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과학철학적인 것인데, 자연과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용어들, 또 그것들이 이제 제시하고 있는 이론들, 그것들을 이제 비교 검토하는, 또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결과들을 탐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미래, 여기서 책에서는 이제 미래 파풍의 물리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성 이론, 뭐 양자역학, 우주론, 정보 물리학, 자, 이런 어떤 이제 최신 이론들에 직접 참여해서 그런 이론들을 이제 철학에 접목시키는, 그러니까 세계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작동하는지 이것들을 이제 제시하는 이론이 바로 이제 미래지향적 형이상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이제 많이 이제 그 AI와 관련해서도 이제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그 90년도 말, 2000년도 초에 이제 포닥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벨기에 루뱅 대학에 있었는데, 루베 카톨릭 대학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장 잘 나가는 연구소가 AI 연구소였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전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교수들이 이제 다 뭐 프로그램 짤 수 있고 컴퓨터 막 빠삭하게 이제 알고 있고, 근데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철학과 그럼 맨날 책만 읽고 그런 줄 알았더니 거의 뭐 컴퓨터를 그냥 컴퓨터 공학 하는 애들보다 더 잘 다루는 그런 어떤 교수들이 막 또 젊은 연구자들이 있었고, 유럽에서도 막 계속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어떤 논의들 하면서 참 그때는 정말 이제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퓨처리스틱한 그 물리학을 기초로 하고 있는 철학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쪽에서는 이 책에서도 이제 책상 위에서 하고 있는 재구성 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실험이 아니라 철학적 사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자연과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논리, 또 거기 언어, 뭐 그다음에 이제 개념 분석. 지금 요즘에 퍼지 이론처럼 뭐 걔네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논리 언어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면서 이제 과학적인 존재론을 이제 우리 나름대로 철학적인 나름대로 재구성하는 어떤 방식의 형이사학이 이제 지금 현대 형이사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굉장히 핫한 이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가브리엘은 메타피직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메타 물리학적인 방식으로 형이상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메타피직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옛날에는 고전 형이상학에서 메타피직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메타피직스에서 계속 메타를 또 하게 되는, 자, 이런 어떤 방식들이 현대 형이상학적인 이제 주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주류의 특징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 자연과학, 특별히 물리학 이론 베이스로 해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용어들, 또 개념들, 또 논리적 구조들을 탐구하거나, 아니면 직접 이제 뛰어들어서 상대성 이론, 뭐 양자역학, 우주론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런 어떤 최신식 이론들을 설명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특별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제 대부분 이제 좀 잘 나가는 철학과 교수들 보면 대부분 다 막 그 두뇌 인공지능 관련돼 있거나 신경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최첨단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인간 복제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교수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 겸직하는 그런 교수들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막 교수들이 그냥 책 보고 그냥 탁상 공론 하는 것들이 뭐 교수의 이제 전형적인 특징이었는데,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냥 뭐 자연과학 실험실에 가 있고 컴퓨터 랩실에 가 있고 거기서 이제 논문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형태의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가브리엘은 그걸 철저하게 비판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니까 왜 이게 메타피직스로 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20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이런 기존 형이상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론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특별히 이제 1번 보시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후에 형이상학적 반성. 예를 들어서 이제 라이켄바흐라든지 그린바움 같은 사람은 특별히 이제 이 논리 실증주의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왜 그 철학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이 아인슈타인은 자, 시간, 공간, 질량, 에너지가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게 하나의 장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우리가 형이상학에서 시간이란 무엇인가, 공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이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20세기 초에.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 질량, 에너지가 이 상대성 이론에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든지 뭐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과 완전 다른 개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헛북을 친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뉴턴의 절대 역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에 굉장히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세계에서는 여전히 이제 들어맞는 이론이지만 지금 현대 물리학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개념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2000년 전에 어떤 그런 물리학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전혀 발전하지 못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라이켄바는 이거를 이제 상대성의 철학이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형이상학을 다 해체해가지고 지금 현대 물리학 이거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시간에 대한 공간에 대한 개념, 인간에 대한 개념, 우주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철학자들은 이렇게 안 하죠. 제가 이제 고대 철학 전공자인데, 서양 고전학교라든지, 서양 고대 철학회에 이제 가서 보면, 아직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우주론 읽고 있어요. 또 플라톤의 이제 형이상학 우주론, 이제 티마이오스 읽고 있는데, 이제 현대 과학을,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 중학교 1학년, 2학년만 공부했어도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서울대 출신들 정말 머리 좋은 애들 그걸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 진리라고 믿고 있어. 깎아보죠. 이제 물어보면 굉장히 자신의 차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그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수학도 잘하고 물리도 잘하고 다 잘한단 말이죠. 근데 2000년 거를 공부를 하고 있어. 2500년 거를 그것도.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현대과학을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게 굉장히 또 충격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이제 이런 이론을 이제 깨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제 라이켄바흐가 이야기하는 상대성 철학에서 형이상학을, 그러니까 고전 형이상을 다 해체시키고 현대 물리학을 기본으로 해서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등장한 이론 중에 하나 바로 이제 바로 이제 양자역학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양자 형이상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덴마크의 물리학자인 닐스 보어, 그다음에 이제 하이젠베르크 독일인데 다 이제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죠.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론을 제시하냐면, 양자역학은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파동함수가 있고, 파동함수가 우리 관찰을 통해서 이제 입자와 파동으로 이제 바뀐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불확정성 원리를 위해서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것은 관찰이나 어떤 다른 것들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지 존재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파동함수 상태고, 그게 어떤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입자나 파동으로 가기 때문에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을 하게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형이상학자들이 이제 물리적 실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 이런 걸 탐구했죠. 고정불변한,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뭔가 고정불변한 실제를 찾아왔는데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였고,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도 내가 보면 달이 생기고 내가 보지 않으면 달이 없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신은 이제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고전 역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이제 고전 형이상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해는 해고, 달은 달이고, 시간은 시간이고, 공간은 공간이어야 되는데, 자, 이게 다른 것들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이루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리처드 파인만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어떤 이제 형이상학 이론들을 다시 이 양자역학에 이제 따라서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해서,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이제 20세기 이후부터 모든 철학적 이론 다 구성주의예요. 다 구성주의.
그러니까 정합설로 가는 거죠. 어떤 이론들이 있을 때 그 이론의 체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연관되느냐 이 문제이지. 자, 그걸 우리가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포기해 버린 것들이죠.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하이젠베르크의 이제 주장인데 이게 부분과 전체에서 이런 이야기하죠. 자, 자연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다. 이건 완전 충격적인 주장이에요. 자연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찰자, 어떤 네트워크에 의해서 그것이 우발적인 만남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는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존재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알 수 없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까지만 해도 존재란 무엇인가, 이제 그리스 말로 TST라고 이야기하는데 X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형이상학인데 X가 없는 거죠, 지금은. X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대 형이상학은 이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남, 이게 어떻게 드러나니까 어떤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게 드러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탐구하는 메타 사유가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네덜란드의 이제 과학 철학자인 이제 반 프라센 같은 경우에도 자, 과학 이론은 실제를 기술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죠. 실제를 기술하지 않는다. 기술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단지 관찰 가능한 현상을 설명할 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형이상학은 과학의 표상 방식을 분석하는 메타 이론이 됐다. 더 이상 실제를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은 이제 사라지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더 황당한 것은 이제 현대 우주론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토마스 쿤, 뭐 스티브 호킹, 태그마크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제 현대 우주가 유일한가, 뭐 다중 우주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계속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유일한 우주이고 유일한 세계이고. 이 세계가 이제 참된 세계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이제 물리학자들은 거기서 벗어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말고도 또 다른 세계들이 이제 존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병렬적으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동시에 존재하는가, 뭐 이런 어떤 이제 사유 실험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철학자들은 이런 우주론과 관련해서 우주의 존재론적인 구조, 우주가 무엇인지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이제 태그마크인데, 태그마크는 이제 우주는 수학 구조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버렸어요. 수학 구조다. 그러니까 수학 구조라는 게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수학 구조와 같이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이제 수학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구조 문제로 가기 때문에 형이상학은 전통 형이상학에서 이제 신에 의해서 제일 운동자라고 하는 신에 의해서 창조된 이런 어떤 하나의 존재물이 아니라 구조인 거죠. 모델인 거예요.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것도 되게 이제 황당한데, 네 번째는 더더욱 황당해요. 자, 이건 이제 로벨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건데, 자, 로벨리는 우주가 정보라고 얘기해요. 정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구조도 아니고 정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자, 물리학이 정보 개념으로 이제 바뀌면서 형이상학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정보 구조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질문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식이 어디냐라고 하는 이제 신경과학에서도 의식이라고 하는 게 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자, 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냅시스나 뉴런의 정보죠. 자, 그것들이 어떻게 배열되느냐, 어떻게 조직되느냐, 자, 그런 어떤 문제들이 우리의 의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휠러 같은 경우에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it from bit라고 하는 거죠. 비트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물리적 실제는 실질적으로는 정보 단위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주라고 하는 것이. 플로리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보 철학에서 현대 형이상학을 이제는 정보 존재론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을 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형이상학은 더 이상 이제 존재, 있다라고 하는 이제 being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과학 모델에서 이야기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처럼 이야기하는 영일처럼 디지털화된 그런 또 정보들,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구조들을 갖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이제 학문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뭐 데이비드 루이스도 이제 뭐 이런 데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가능 세계론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가능한 세계는 현실 세계만큼 실제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물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가능한 상태들, 자, 이런 것들이 존재론적으로 동등한 세계들로 확장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 존재가 지금은 정보일 수도 있고, 또 드러남일 수도 있고, 또 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떻게 역학적으로 구조가 되는가라고 하는 그 구조를 찾아가는 거, 그 모델을 찾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걸 여기서는 자, 그러니까 그 건축적 관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축적 관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식들로 이것들이 이제 서로 연관이 돼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갈 때, 자, 이거를 이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뭐 오늘 스타벅스 가니까 그거 팔던데 윌리인가? 윌리 그 몇천 개 이렇게 맞추는 그림 있잖아. 그것처럼 형이사학 또 존재로는 그렇게 낱낱이 떨어져 있는 이 부속들을 이 건축적인 방식으로 이제 맞춰가는, 자, 이런 어떤 작업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 메타 물리학으로서의 형이사학이라고 하는 게, 자 봐라, 다 굴하지 않냐 이거죠. 이거 하나가 검증되지 않았어요. 전혀. 그러니까 현대 형이사학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대부분의 내용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전부 다 허구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하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또 우리가 1대1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이제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29페이지 유물 보시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스티븐 호킹이에요. 자, 스티븐 호킹은 이제 그 말년에 철학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과학 철학에 대해서 엄청 이제 욕을 쏟아붓고 있는데, 30페이지 보시면 이제 위대한 설계라고 하는 책, 이제 2010년도에 나온 책인데, 여기서 philosophy is dead라고 얘기해서 철학은 죽었다라고 얘기해죠. 이 철학이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은 현대 철학자들은 특별히 이제 현대 물리학의 성과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주의 기원 또 존재에 대해서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철학자들은, 특별히 중세나 고대의 철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제 자연과학자들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자연과학적 이론들을 이제 기초로 하고 있고, 뭐 데카르트도 마찬가지죠. 뉴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그 당대 유명한 이제 과학자들이 동시에 이제 철학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학문의 모체 또는 이제 학문의 여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철학자들이 뭐 수학 공식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물리학 논문 하나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세계에 대해서 세계 존재론적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제 허황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과학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이제 앞서 가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철학에서는 이제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반론, 이제 물론 이제 책에서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에 대한 이제 반론들을 통해서 이제 과학과 특별히 이제 이 예술, 이 관계, 또 이제 이 실제 사실과 그다음에 이제 허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이제 지배하는지, 이런 어떤 논쟁들이 특별히 이제 서양에서는 17세기, 18세기 신구 논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과학의 기초 또는 지식의 기초가 이제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제 유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또 18세기, 19세기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계몽주의, 낭만주의 논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17세기의 신구 논쟁, 그러니까 이 신구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그리스의 지식,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17세기에 이제 벌어지고 있었던 이제 산업혁명인데 과학혁명의 결과물, 특별히 이제 근대 물리학의 지식을 가지고서 세계를 설명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피투기게 이루어졌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 다음에 나온 논쟁이 이제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논쟁인데, 이게 17세기, 18세기 논쟁과 관련해서 이제 계몽주의가 재패를 다 해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계몽주의적,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설명할 수 있냐라고 하는 문제를 던지고 있고, 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몽주의와 그건 못한다.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낭만주의 문제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또 피투기게 싸우는 것이 18세기부터 19세기 초에 이제 유럽의 사상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유물을 좀 보시면서 이제 이 호킹이 어떤 부분에서는 타당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타당하지 않은지, 그리고 이제 왜 이제 이런 논의들이 이제 현대 형이상학과 이제 연관해서 우리가 이제 고찰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갖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논쟁은 이제 이성 중심주의와 감성, 그다음에 상상력 중심주의, 또 보편주의 대 개발성, 그다음에 이제 자연의 기계적 이해와 생명적 이해의 충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제 진리 문제와 관련해서 계몽주의에서는 이제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보편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계몽주의는 항상 보편적 진리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어떤 공통적인 정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 정의 속성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다 보면 보편적인 진리에 하나의 원리에 수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과학자들, 뭐 데카르트라든지 칸트, 볼테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성의 자율성, 보편성을 이제 강조했고, 그리고 이제 자연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자 이걸 이제 법칙으로 이해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합법직적인 또 합목적성인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낭만주의에서는 자, 이 세계는 이성만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성만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인간의 내면성이죠. 인간의 감정,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용성, 자, 이런 것들은 절대로 객관화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몸처럼 신체 구조나 되게 이제 생리학적인 이런 것들과는 달리 인간의 내면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전혀 알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내면성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 수학적 물리적인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 직관, 상상력 속에도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찰스 테이가 이야기하는 에피파니하고 똑같아요. 신의 현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도달하게 되는 이 감정적인, 직관적인 그 인투이션을 통해서 뭔가 세계에 대한 통찰들, 특별히 이제 종교에서 마찬가지죠. 특별히 선불교에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깨달음이라고 일다긴이다 또는 이제 지구는 둥글다 이런 명제적 지식을 가리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명제적인 것인가 아니면 이제 실천적인 것인가 이것들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낭만주의에서는 이제 이 진리라고 하는 건 다양하게 존재한다. 단순하게 이제 명제적 진리만 진리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인간의 삶들과 유리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 이성과 감성을 통합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살아있는 지성, 살아있는 이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죽어있는 이성은 이제 수학이나 통계 이쪽에만 매몰돼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것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것도 이제 서로 다른데, 일단은 이제 계몽주의에서는 무조건 기계적 자연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기계적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물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는 여러 가지 나사나 뭐 그 부속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다 미분할 수 있고 다 분석할 수 있고 또 그걸 그대로 모으면 적분하면 그것을 똑같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자,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고 또 자연을 이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것에 이제 반대해서 낭만주의는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인간은 유기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뭔가 하나가 결핍을 하게 되면 자, 그것은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건 이제 우리 이제 한의학처럼 한의하고 이제 뭐 양의하고 좀 다른 측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양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하나의 이제 기계고, 그래서 어디가 이제 고장 났는지 그 고장 난 곳을 치유하게 되면 이제 인간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반면에,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인간에게는 이제 사상 체질이라고 하죠. 체질이 다 다르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한 방식들, 인간은 유기체로 이제 다루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간과 자연은 이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상호 내재적 관계에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자연과 교감하는 어떤 정신적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을 우리가 분석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과 살아 숨쉬는 이제 존재인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서로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잊고 있는 신유물론은 유기적 자연이에요. 낭만주의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와 이제 자연과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자연 속에 우리가 이제 파묻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과 이제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또 나눠지게 되는데, 자, 이제 개인에 대해서 이제 계몽주의 입장에서는 보편적 인간, 그러니까 개인이긴 하지만 모든 개인들은 다 보편적인 인간을 가지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 종으로서 인간 종인데 호모사피엔스라고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인간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호모사피엔스 유전자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 인간을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생활 양식, 이것도 이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보편성 때문에 2500년 뭐 그리스 사람들이 살았던 거, 그다음에 1500년 전에 뭐 아즈텍 문명이 가지고 있었던 거,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미국 사람들이 사는지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다. 왜? 우리는 그런 보편적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보편성을 가지고서 인간을 이제 파악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 사회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인간은 이제 누구나 다 책임 의식 또는 이제 자기 어떤 자발적인 선택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회 계약을 통해서 국가 또는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사회적 규범 또 어떤 공동체적인 이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계몽주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천 이성 비판에서 이 보편적 그 인간의 이제 이성으로서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이 어떻게 자율적인 존재로서 모두 다 동일한 형태의 그런 도덕 법칙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을 좀 다루고 있죠. 자, 근데 이제 낭만주의는 이제 이거와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인간은 그런 보편적인 요소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문이 80억 인구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성품,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품성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다르다. 그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내면성이 다른 거죠. 이게 이제 현대 철학에서는 감각질이죠. 퀄리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왜 우리가 인간을 보편적인 인간으로 갈 수 없는가? 다 퀄리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똑같은 경험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반응하는 것들이 다 다른데 그건 우리 내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 표현,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자율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낭만주의 중요한 것은 이제 세계 구원과 관련해서 천재에 대한 인상이에요. 천재. 실질적으로 이런 내면성을 가장 잘 타고난 사람들, 또 가장 훌륭하게 그거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가 또 다른 어떤 다양한 세계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이제 개인이 다 같다라면 천재가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제 낭만주의에서는 뭔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인간들이 존재하고 그 형태 속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뛰어난 인간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지니어스라고 이야기하는 천재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술과 상상력과 이제 관련해서 논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역사관과 이제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계몽주의는 진보적인 역사관이죠. 이제 과학기술 또 인간의 이 계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더 한 단계 높아갈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이나 제도를 통해서 완벽한 인간들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자율주행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엄청나게 인간들이 함부로 이제 운전해가지고 사고가 일어나지만, 이걸 이제 시스템화 시키게 되면 교통사고율들이 줄어나게 되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운전자가 아예 운전을 못하게, 그래서 운전대를 없애버리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에 의해서 하면 교통사고가 전혀 나지 않겠죠. 이런 어떤 진보된 사회를 꿈꾸는 게 바로 이제 계몽주의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어떤 완벽한 사회에 다가갈 것이다. 이게 이제 유토피아 이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낭만주의는 약간 비관적이에요. 역사는 그렇게 쉽게 가냐? 아니, 이런. 왜냐하면 역사 속에는 뭔가 운명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뭔가 비합리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실질적으로는 역사는 퇴보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인간에게 비참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요. 자, 과학기술이 엄청 발전했어요. 그거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진보를 이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1차 대전 또 2차 대전 때 특별히 이제 핵폭탄 같은 것들이 사람들을 완전하게 그 절멸시키는, 그리고 이제 그 희망을 앗아가 버리는 그런 어떤 특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진보라고 하는 게 과연 이제 좋은 것인가? 특별히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제 이것들이 자연 파괴, 에코시스템 파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또 인간들의 이제 감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 사이코패스들이 이제 나오는 이런 것들도 다 진보 사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는 세계 11위인데 36분마다 한 명씩 자살해요. 36분마다 한 명씩. 자, 이게 이제 과연 정말 선진국이고 정말 좋은 나라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보가 되면 좋을수록 모든 사람들 다 행복하시고 모두 다 룰루랄라 할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더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어떤 비극적인 결말들을 맞이하기 때문에,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낭만주의 항상 메시아 사상이에요. 어떤 이제 선지자가 등장하거나 또는 어떤 이제 세계적인 원리가 등장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
자, 이것들이 이제 항상 고대 신화, 또 그 종교적 공동체와 이제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이제 방식으로 논의를 좀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메타 물리학이라고 하는 이제 방식으로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형이사학, 특별히 이제 자연과학과 관련해서 이 형이사학들이 이제 자연과학을 추종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가 보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형태의 허구들이, 과학 이론 자체가 많은 형태의 허구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과학자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이제 계몽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문제점들, 특히 이제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학이 철학을 따라잡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철학의 역할이 단순하게 세계를 설명하는 그 하나만, 세계를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이제 원리들만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 삶 전반에 대해서 특별히 윤리나 종교나 도덕이나 다양한 측면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호킹은 그냥 형이사학 자체가 그냥 우주를 설명하는, 다시 말하면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그 원인을 밝히는 그 하나로만 철학이 못했다, 그래서 철학은 실패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철학의 다른 분야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계몽주의적인 방식, 또는 이제 낭만주의적 방식, 또 이제 신학적인 방식들, 자, 이런 의미에서 다양한 이제 논의들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호킹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이제 내용 중 하나는, 애가 이제 문제풀이만 잘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이나 인문학 책을 전혀 읽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구석시대의 동물벽화라든지 뭐 샤머니즘,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문학이나 예술 이런 것들에 대한 너무 큰 무지가 있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은 이제 왜 이제 잡아다가 인문학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 그 사람들의 그 사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수학 문제만 계속 문제풀이만 이제 하고 있으면 이제 답이 나오는 것들이 너무 이제 환상적이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항상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착각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제 이 자연과학 공부하는 분들, 뭐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이제 인문학적인 성찰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건 이제 여담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여튼 오늘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는 이제 모든 대부분의 활동들이 이제 이 스토리, 파블라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들인데,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들 속에서 사실적인 부분과 이제 허구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보고 리포트라고 이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아무리 사실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거기에 0.1%, 1%는 항상 허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전반적인 허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그 사고가 너무 이제 리얼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숙고하는 대상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형이사학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형이사학과 이제 맞닿아 있는데, 그런 형이사학들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그 시대에 또는 그 상태에서 성공적인 담론들이 생겨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의 이제 성공적인 담론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현대 형이사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메타 물리학이다. 다시 말하면 자연과학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실질적으로 자연과학조차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양자역학이든지 상대성 이론이든지 아니면 이제 그 정보 이론이든지 이런 것들이 허구적인 특징들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뿌리 박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방식의 그 형이사학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형이사학,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다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또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제 과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형태의 허구들이 계속해서 생겼고 사라지고 이제 이런 어떤 루트를 계속 밟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앞으로 이제 100년 뒤에 200년 뒤에는 이게 허구에 불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론들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뭐가 실존하는가, 뭐가 실제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논의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형이상학에 달려 있고, 이 현재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이제 몇십 년 뒤에, 몇백 년 뒤에는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우리는 허구에서 허구로 넘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의미장에서 다른 의미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시 좀 쉬었다가 신유물론 좀 읽어보도록 하죠.